저는 이제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6개 시공사의 시공사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우건설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이번 주는 오늘은 쌍용건설, 내일은 GS건설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시공사를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주민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이런 시공사의 객관적인 정보를 좀 더 다양하게 주민들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하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위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여 저희가 설명회를 갖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쌍용건설에서 직접 와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주민들이 뭔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저희 나름대로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 고민으로는 사실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나 두 가지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저희가 불가능한 판단을 했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에 많은 규제가 가해지면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사업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업계 탑5, 탑6 회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의 비중을 넓히고 있는 게 현재 정비 사업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제 시공사 이제 어떻게 보면 업계 탑5 시공능력 평가에서 최상위 5위권의 그 회사와 리모델링 준공 실적에서 1위를 자랑하는 쌍용건설을 모시고 4주 동안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쌍용건설에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쌍용건설의 설명에 앞서서 저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정민수 위원님께서 일단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금 같은 휴일 오전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께 일단 우선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민분들에게 리모델링이라는 이슈,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앞으로 살기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뭐 홍보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SNS 소통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지금 저희들이 그 시국을 맞이해서 어렵게 현장 설명회 자리를 일단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그 시공사 현장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리모델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메트로시티, 저희 내부의 시각이 아닌 밖에서 보는 메트로시티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리모델링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아주 많은 주요 시공사들이 우리 아파트에 와서 주민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는 게 저희 이번 시공사 설명의 목적입니다. 특히 오늘 설명을 하는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실적 그리고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아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공사니까 오늘 금일 시공사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번 시공사 설명회를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외연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더 큰 장소에서 더 많은 주민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설명회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다소 불편하거나 좀 불만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 시공사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메트로시티의 미래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회를 하기 앞서서 먼저 쌍용건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업계 최초라는 이름을 많이 따라다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라는 법 자체가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건축물 시행령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적 용어가 되었는데 쌍용건설은 업계 최초로 그 전에 2000년도에 리모델링 팀을 업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제 그 처음으로 수익중축 2층을 성공을 시켰던 업체입니다. 한 번도 수익중축이 성공한 적이 없던 시절에 수평으로 확장을 하면서 2층을 필로티로 올려서 2층을 수익중축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일반 분양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송파구의 5금 아담아파트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쌍용건설에서 처음으로 업계 최초로 일반 분양을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년간의 이제 준공실적, 리모델링 준공실적이 1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설명 끝나고 Q&A 시간 때 또 심도 깊은 질문도 가능하고 경험을 토대로 한 설명도 가능한 쪽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쌍용건설에서 리모델링 팀의 팀장님을 맡고 있는 이광만 팀장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LG 메트로시티 설명의 기회를 주신 시즌위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실적 1위 쌍용건설의 이광만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추진을 축하드리고 저희 쌍용건설이 응원을 하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사업 설명회는 저희 쌍용건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리모델링 사업 실적부터 시공 사례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주택 브랜드는 더 플래티넘이 되겠습니다. 예가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을 건데요. 2018년부터 그전에는 공동주택은 예가를 썼었고요. 공동주택 말고 주상복합에는 더 플래티넘을 썼습니다. 2018년부터 더 플래티넘으로 통합을 하면서 플래티넘 브랜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플래티넘 공고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한때는 신이 살았고 한때는 별이 살았고 또 한때는 왕이 살던 집들이 남아서 영혼을 이야기하듯 잊혀지지 않을 역사를 만드는 쌍용건설. 완벽에 가까운 기술과 노하우로 세상이 꿈꾸던 주거 공간을 만듭니다. 인간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쌍용 더 플래티넘. 세계를 놀라게 한 랜드마크 건축물을 통해 입증된 쌍용건설의 DNA를 바탕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더 플래티넘이라는 대표 브랜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쌍용 더 플래티넘은 고품격 스타일리시 주거 브랜드로서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가겠습니다. 플래티넘은 세계 최고의 프로들이 만듭니다. 기울기 52도,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이자 21세기 건축의 기적으로 불리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동부산 해안가에 축구장 10배 크기가 넘는 초대형 최고급 명품 리조트로 탄생한 아나티 코브앤 힐튼 부산 등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쌍용건설의 프로들이 독보적 기술과 노하우를 주택에 적용시켜 쌍용 플래티넘을 만듭니다. 플래티넘은 가장 완벽한 주거 공간입니다.
양친, 도곡 렉셀, 평창동 오보에 힐스, 잠실 파크리오 등 국내 초대형 프로젝트, 최고급 아파트를 만들어 온 경험으로 플래티넘의 고도의 밸류 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앞서가는 설계 군법과 편의성, 안전성, 친환경까지도 고려한 플래티넘만의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 플랜을 가동시켜 완벽한 주거 공간을 완성합니다. 플래티넘은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게, 심플하면서도 아름답게 플래티넘을 선택하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와 품격, 섬세함과 모던함, 자연과 미래 속에서 자부심을 높이십시오.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매 순간 행복한 나날들이 시작되는 곳. 차별화된 설계와 디자인은 물론 행복한 시간까지도 고려한 완벽한 플래티넘은 최고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플래티넘은 짓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겠습니다. 플래티넘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겠습니다. 플래티넘은 세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쌍용 플래티넘은 그 누구의 삶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꿈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커다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라이프의 완벽한 완성. 쌍용 더 플래티넘. 예, 제 쌍용건설을 소개할 때 두 가지 압축된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급 건축 시공 실적 1위 건설 쌍용건설, 그리고 리모델링 리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도시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신 분들 아실 것이고요.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건축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저희 쌍용건설이 지었고요. 이 건물이 유명해진 이유가 기울기가 피사의 사탑의 10배 52도 기울어졌습니다. 설계한 설계사고요. 모셰 사리프라는 설계사가 자기가 설계를 해놓고도 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쌍용건설에서 기술 제안을 하고 저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물이다 보니 유명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유명인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꼭 들르는 명소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낯익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방문했었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희 회장님하고 이렇게 저쪽 명소에 꼭 방문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감도인데요. 공사비는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공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조단위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두바이 인공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을 상징하는 아난티 펜트하우스 앤 힐튼 오시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풀 한번 좀 가보셨나요? 그 외에 부산의 공동주택을 저희가 여러 군데 준공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한 광안동 예가 비오시언 같은 경우는 준공 시점에 약 4억 8천만 원에서 현재 약 16억 7천만 원까지 시세가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사업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쌍용건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 국내 1위입니다. 4개 현장 974세대고요. 느끼실 때 아니 974세대 가지고 시공 실적 1위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동별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한 동짜리 나홀라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방배 예가 클래식, 방배 궁전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 게 최초의 단지 전체 리모델링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산평화 아파트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한계층 필로티를 수직 증축해서 리모델링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 모습입니다. 지하 주차장도 생겼고요. 도곡 동신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도곡 예가 클래식입니다. 강남 최초 리모델링 사업지가 되겠고요. 그 전에는 강남이다 보니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요. 단지 내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 도로를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이 불리하게 나오다 보니 당초 재건축 시공사이던 삼성물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 쌍용건설과 리모델링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최초의 강남 최초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되었습니다. 네, 리모델링 후의 모습입니다. 마포 현석 호수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방섬 예가 클래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도로가 강변북로입니다. 한강 북쪽에 있는 강변북로 도로입니다. 강변북로 도로에 밑에 보면 방음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2층까지 방음벽이 쳐져 있습니다. 저 조합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1층에 있는 사람들도 1층에 있는 세대도 위로 올라가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해달라가 저쪽 조합의 유일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층을 수직 증축을 해서 1층이 3층으로 올라가면서 3층에서부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최초로 수직 증축 2개층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수직 증축에 관한 법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2개층 리모델링을 최초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부랴부랴 수직 증축에 관련된 법이 생긴 겁니다. 수직 증축 법이 생기기도 전에 수직 증축 사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네, 리모델링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전과 후에서 변화된 걸 느끼십니까? 베이도 다 늘어났습니다. 옆으로 베이가 다 늘어나서 보시면 길이가 늘어났고요. 여기가 이제 방음벽입니다. 방음벽이 있는데 여기가 강변북로고 여기 한강 쪽인데 1층 세대들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두 개 층을 수직 증축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만들었고요. 그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예정 사업장들도 수도권 11개 현장에 약 9,000세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오구마남 아파트는 올해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분당 한솔 5단지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평촌 목련 3단지도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성동구 옥수 북동 아파트는 3개층 수직 증축 예정입니다. 동대문 신당 극동 아파트도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네, 올 초에 저희가 수주한 광명 철산 한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올 초에 저희가 수주한 공사비 8천억 규모의 송파 가락상용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준공한 사업장들과 최근 진행하는 사업장들 인면도가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거 준공했던 사업장들은 층수가 좀 낮은 사업장들이 되다 보니까 클래식 스타일로 인면을 해서 요즘 스타일하고 좀 다릅니다. 요즘 스타일의 리모델링 외관들은 커튼홀 룩에 세련된 트렌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관련 특허 업계 1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모델링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특허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면서 사업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최신 공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파트에서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공정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면을 설계사가 그리게 되면 평면이 2D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3D 작업인 BIM 기술을 적용을 하여 사전에 설계 오류를 사전 발견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리모델링은 1:1 리모델링이었습니다. 1:1 리모델링이었는데 올해 4월에 착공한 오금 아남 아파트는 전국 첫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가 299세대였고요. 여기에 일반 분양을 29세대를 해서 328세대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 공급 효과가 작은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을 15%까지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세대 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큰 평형 같은 경우엔 세대 분리를 해서 임대 세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0세대 임대 세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29세대에 90세대 세대 분리하면 약 120세대에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금 아남 아파트의 또 최초의 기록, 리모델링 최초 HUG 보증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HUG는 국가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되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민간기관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신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아남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이 현재 약 1.8%의 금리로 이주비 대출이 이루어졌고요. 사업비 대출은 고정금리로 2.6%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땅 짓고 관련돼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조선일보가 이제 신문사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신문사에서 부동산 플랫폼을 새로 론칭을 했습니다. 땅 짓고라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도 있고요. 유튜브 사이트도 있습니다. 땅 짓고라는. 땅 짓고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리모델링은 쌍용건설이 가장 최고다라고 해서 조선일보 땅 짓고랑 저희 쌍용건설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제휴를 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땅 짓고를 통해서 단지 홍보도 하고 그리고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쌍용건설과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땅 짓고를 통한 단지 홍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도 아파트 단지 홍보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준공 실적 1위, 단지 전체 리모델링 1호, 1계층 수직 증축 1호,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전환 1호, 2계층 수직 증축 유일, 리모델링 일반 분양 1호, 리모델링 HUG 보증 1호, 리모델링 특허 기술 1위, 이와 같은 업계 유일무이한 각종 리모델링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쌍용건설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리모델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용어의 혼선입니다. 리모델링 하면 보통 이사를 가셔가지고 내 집 고치는 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 전체 법에 의해서 주택법, 건축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모르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하면 아니 무슨 내 집 고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내면서 리모델링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태반입니다. 용어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법적인 용어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이 본선에서 쓰고 있다 보니 개인이 하는 것도 리모델링, 이렇게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본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규정된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보시면 건축법에서는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사하면서 하는 리모델링은 증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리모델링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대수선에 관련된 건축물의 노후화, 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택법 두 가지로 리모델링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이 건축법하고 주택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 실제 일선에서 리모델링을 적용할 때는 본선이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해서 법이 하나가 딱 있는데 리모델링은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고 리모델링 특별법이 없다 보니 적용하는 일선에서는 본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리모델링 전문 건설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 구성은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추진위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추진위 단계에서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비가 되면서 조합을 설립을 하셔야 조합 설립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직중축과 수평중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평중축은 전용면적이 증가하는, 옆으로 늘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직중축 같은 경우에는 위로 2개층 혹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 증가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미만이면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수직 증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기존 세대수의 15%, 그러니까 100세대라고 하면 15세대까지 일반 분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방식은 크게 수직증축과 수평증축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평증축은 처음에 시공사 선정되고 나서 1차 안전진단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1차 안전진단 한 번만 하시고 나머지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수직증축은 1차 안전진단 후에도 1차 안전성 검토와 그리고 2차 안전성 검토 그리고 2주 다 하고 나서 2차 안전진단까지 안전과 관련된 절차가 4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증축이 조금 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많이 원하시는데요. 어느 사업장을 가나 리모델링 반대하시는 분들은 첫 마디가 재건축해야지 왜 리모델링을 하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 단지마다 이제 특성이 있으니까 재건축이 맞는 사업장이 있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위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리모델링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리모델링은 일단 건축법에 있어서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의 완화를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덤폐율 그리고 적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통상적으로 재건축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걸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 체납을 하고 임대주택을 설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도 점점 아까 제가 이제 리모델링 특별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 특별법이 생긴다든지 리모델링 사업장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공공기여에 관련된 것들이 점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리모델링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빨리빨리 모든 것들 규제가 들어서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리모델링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리모델링이 생겼을 때만 해도 리모델링 관련된 개념이 생겼을 때만 해도 증축이 없었습니다. 지금 30%, 40% 증축에 대한 게 없었고요. 말 그대로 대수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30%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20년에서 15년, 준공후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단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증축도 국민주택 규모 미만,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또 규제를 완화했고요. 10%까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다시 10%에서 일반 분양을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줬고요. 계속적으로 완화를 하면서 최근에 리모델링 허가 여건은 80%에서 75%로 낮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은 처음 동의서가 50%까지는 주민 자발적으로 잘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사업장이나 50%는 주민 자발적으로 동의서가 나오는데 그 이상은 사실 다니면서 추진위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동의서 안 내신 분들한테 내라고 말씀도 하시고 해야지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0% 이후부터는. 그러다 보니 동의서 60%가 넘고 70%가 넘었을 때 1% 동의율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물론 뭐 아닌 사업장도 있겠지만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80%에서 75%로 완화시켜준 거는 많은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업장들이 80% 동의를 못 받아서 리모델링 추진이 좌절되는 걸 정부에서 보고 리모델링 허가 여건을 5% 낮춰줌으로 인해서 동의 여건을 5% 낮춰줌으로 해서 조금 더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성공 사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단지는 재건축이 안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사업장들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가지고 맨날 싸우는 사업장은 리모델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리모델링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건축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종교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서 얘기하다 보면 재건축 꼭 종교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재건축 기대감이 없는 사업장이 리모델링 성공 첫째 사업장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여건은 엄청 좋습니다. 교육 여건 좋고 교통 여건 좋고 주변에 대형 마트 있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오래돼서 우리 아파트만 새 아파트로 만들면 단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 그런 단지가 리모델링 성공의 첫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효과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거 옛날 뼈대는 낡은 구조물 갖다 놓고 뭐 왜 하냐 이런 것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리모델링은 전체 구조물을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게끔 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매진 구조는 기본이고요. 최신 구조 기준을 적용을 하여 새 아파트와 동일한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 기준으로 튼튼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기존 구조물을 이용을 하지만 여러 가지 보강을 해서 신축 구조와 동일하게 앞으로 리모델링해서도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내부 공간 재구성입니다. 내력벽을 일부 철거를 하고 그리고 평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있어서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내력벽 철거에만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내력벽 철거가 아니고 내력벽 철거를 하면서 내력벽을 다른 곳에 신설을 하는 거죠. 내력벽의 이동 혹은 보강 똑같은 공간 구성을 위해서 내력벽을 추가로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평면 구성을 위한 일부 내력벽 철거지 내력벽 철거만 있고 보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에 관한 이슈가 너무 문제가 돼서 꼭 철거하고 나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좀 오해가 있는데요. 내력벽 철거가 아니고 내력벽 이동 혹은 내력벽 보강 후 철거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면을 새로 구성을 하면서 어쨌든 최신 트렌드에 맞는 화장실을 2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드레스룸을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룸을 설치한다든지 외에 인테리어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최신 인테리어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가 평면이 어쩌고 이러면서 길쭉하게 동굴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 리모델링 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사시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주하고 나셔가지고 입주하고 나셔서 들어가셨을 때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냐? 당초에 살던 데보다 훨씬 좋은 평면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또 최신 트렌드로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올해 4월에 착공한 오금 안암 아파트 평면 하나, 대표 평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에 양방향 전망을 할 수 있도록 거실 평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물론 뭐 사업장마다 여건 따라 좀 다르겠지만 다양한 평면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평면하면 길쭉해져서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남 더힐 아십니까? 한남 더힐 하면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70억 정도 하더라고요. 평면이 저희 그 밤섬예가 호수 아파트랑 평면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남 더힐은 70억을 하고 호수 아파트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평면이 나쁘다. 이거는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남 더힐은 저런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70억씩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입지가 아파트의 시세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LG 메트로시티는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리모델링에서 최근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 후에 천정고가 낮아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과거에 스프링클러 소방법에서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했던 아래층들이 리모델링 후에는 소방법을 적용을 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쌍용건설은 오금 안암 아파트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를 하면서 우물천정을 적용하면서 거실 부위라든지 방 부위에 많은 우물천정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던 천정고 2.3m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면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때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인테리어적인 디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우물천정 디자인을 거실, 주방, 방 이런 곳에 곳곳에 배치를 하면서 최대한 천정고를 기존 여러분들 사시던 천정고를 확보하는 공법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시공사로 선정된 광명철산 사업 제안서 중에 일부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스카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들 사업 제안을 하기 전에 조합원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저희 시공사 사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 쌍용 1차 스카이 커뮤니티입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전망을 하게 되면 롯데 월드타워가 보일 수 있도록 동 위치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됐던 아파트들은 인면이 클래식 타입이라면 최신 트렌드의 외관에 맞춰서 외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인면을 형상화한 물결 무늬를 인면에 적용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지상은 공원, 주차는 다 지하로 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의 시세를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생기는 최상층 부분에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키즈센터 등의 공간들을 확보를 함으로써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4월에 착공했던 오금 안암 아파트의 인면 변경을 보여드린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인면이 저희가 시공사 선정될 때 인면이었습니다. 이제 클래식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클래식 타입에서 시간이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니즈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인면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인면이 이거고요. 요즘 유행한다는 커튼홀 룩. 그래서 이때랑 이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제안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외관도 처음에 트렌드에 맞게끔 제안을 하고 그리고 착공할 때 최신 트렌드에 맞도록 또 변경을 하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도 시공사가 제안했을 당시랑 그리고 입주할 당시 혹은 공사가 들어갈 때 당시가 인테리어 트렌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트렌드업을 시켜드립니다. 시공사에서. 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어쨌든 힘들게 2주도 가고 분담금도 내고 했는데 경제적 효과, 결국에는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했던 아파트는 다 1:1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집 고치는 1:1 리모델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리모델링 했던 조합들은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조합원분들은 손해를 보신 분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1:1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분들이 손해가 없다는 것은 이미 사업성이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모델링을 15%까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비를 일반 분양으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게 되면 조합원분들의 분담금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 앞서서 리모델링 성공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금과 같은 여건하에서는 리모델링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산예가 공사 전에 금리가 6.65%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주할 때 금리 6.65% 내고 이주하라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금리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6.65% 금리가 높아서 리모델링 안 하겠다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그냥 저 아파트 살고 계시는 거겠죠. 하지만 과감하게 기왕 시작한 거 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공사 중에는 금리가 뚝뚝뚝 떨어져서 3.47%까지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과감한 선택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했고 덩달아 금리까지 낮아짐으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금리를 며칠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로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제 논리가 금리도 오르는데 무슨 리모델링이냐라고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금리에 대해서는. 근데 세계적인 기조는 저금리지 않습니까? 6.65%까지 다시 오르진 않겠죠. 제가 뭐 경제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너무 그런 금리 하나하나까지 따지고 하면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자고 했을 때 모든 주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집값, 남들 다 오르는 집값 오른 거 아니냐? 리모델링 한다고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올랐던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집값 다 오르니까 오른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송파구가 평균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송파구가 평균적으로 14%가 올랐는데 오구마남 아파트는 약 3배 이상인 54%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니까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이주하기 전에 마지막 총회가 있습니다. 분담금 확정 총회고요. 분담금 확정 총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가 2억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랑 추진하지 않는 단지랑 분명히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2030 영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편견이 없습니다. 리모델링도 충분히 사업이 검증이 됐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와 동일하다. 어차피 새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워낙 새 아파트의 수요가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다 보니 리모델링하는 사업장들도 새 아파트가 해서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지고 뒤늦게라도 조합원이 되시려고 손바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아까 이제 용어의 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들어가시면서 내 집 수리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년 됐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한 번도 인테리어 안 하셨다 이러면 새로 매수하셔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방 가구, 마루, 벽지, 화장실 다 아마 인테리어를 새로 하실 겁니다. 금액이 못 나와도 5천만 원, 6천만 원 나올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심지어 그 전등 같은 거, 등기구 같은 거 좀 고급으로 하시면 좀 큰 평형은 1억까지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테리어 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약 1억 5천에서 2억 원의 분담금을 내고 그리고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되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파트 전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준공된 사업장들 시세 상승해서 보셨다시피 그러면 내 돈 6천만 원 정도 내서 내 집만 그거 할 것이냐. 하지만 내 집 인테리어 한 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격이 또 내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가치는 별로 그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내 집 그거에. 하지만 우리 아파트 전체를 단지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를 신축 아파트처럼 해놓으면
아파트 전체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요즘 워낙 집 관련된 방송이 많다 보니 MBC 빈집 살래라는 방송을 보고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주택인데요. 빈집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주택도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더라고요. 빈집을 매입하는데 2억 6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억 4천만 원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단독주택, 19평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는데 약 1억 8천만 원. 하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해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1년도에 새우깡은 50원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좀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새우깡 가격이 1,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돈을 만약에 50원을 71년도에 가지고 있었으면 2021년 지금도 50원입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투자는 필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에서 사업 단계별로 리모델링 하면서 고가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곡예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전에 호가가 약 6억 원 정도였고요. 리모델링 딱 직후에는 한 1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한 26억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리모델링은 조합원 지위, 조합원 자격을 수시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때 매수하신 분은 10억에 사신 분입니다. 원래 조합원은 6억 투자하신 분이고요. 근데 10억에 사신 분은 11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점에 사신 거죠. 고점에 사시고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는 모양입니다. 내가 10억에 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 본사 앞에 와서 꽹가리 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 단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샀다고 내일 안 올랐다고 와서 데모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 항상 그 경제 관련된 얘기를 보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없는데 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많냐? 뭐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일단 계속 자기가 살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하시면 길게 보시라. 왜 당장 내가 샀는데 내일 안 오르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장기 투자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시공 계획은 뭐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공할 때 안전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매력벽 철거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전 시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증축 시공. 여기는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리모델링 설명회를 가면 보통 평일날 저녁에도 가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가는데 평일날 좀 일찍 가가지고 주차를 해놓으면 차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저 멀리 대놓고 걸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 주차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보니 리모델링 하면서 주차를 원하시는 대수만큼 늘릴 수가 있고요.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시공계획 사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전 그리고 주차장 매직 판넬 설치. 자, 매직 판넬이라는 거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이것도 최초로 적용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리모델링 철거할 때 그냥 분진망만 설치를 했었는데 리모델링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철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 소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죠. 재건축은 한 방에 철거를 하다 보니 처음에만 소음이 있고 좀 분진이나 이런 것이 작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계속적인 철거가 수반되는 공사가 많다 보니 소음에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직 판넬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면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소음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워낙 기존 건축물을, 그러니까 재건축은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거다 보니 신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간에 기술 격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기존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 간에 기술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구조물에 증축하는 부분, 기존 건축물 구축과 신축 접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시공과 관련된 세밀한 검토가 없으면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서 하자가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주차도 요즘 뭐 운콕 방지컵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주차 폭은 2.3m였습니다. 근데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2.5m로 약 20cm 주차 폭도 넓어지게 되면서 문 열었을 때 옆차에 닿지 않는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지하 1층에 택배차가 진입할 수 있게 지하 1층 층고는 2.7m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차장 관련된 말씀을 드려도 설명 끝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분이 꼭 손들고 주차장은 생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 다 철거합니다. 여기 주차장이 있지만 기존에 있던 주차장 다 철거하고요. 새로 주차장 폭 확보한 새로운 주차장이 생기고 또한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로 진입하실 수 있게 엘리베이터가 주차장까지 수직으로 하향 증축된다. 그리고 저런 특허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층에서 내리셔서 1층에서 계단실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셨죠, 지금까지. 리모델링 하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 오는 날 비 맞을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보강이 필수입니다. 어쨌든 기존 구조물의 일부를 철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하기 전 혹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강 공법이 시공 중에 적용이 됩니다. 철골 등을 이용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기둥 증타라고 해서 기둥을 좀 더 넓히는 확장을 하고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탄소 보강 시트를 부착을 하고요. 엘리베이터 피트 보강, 기존 기둥 철판 보강 등의 여러 가지 보강 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착공하서 진행 중인
오금 안암 아파트 시공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전에, 현재 철거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 판넬을 전동을 다 둘러쌉니다. 매직 판넬을 전동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거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세대 아파트들의 민원을 좀 더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요 윗부분은 이제 철거가 된 거고요. 철거를 하면서 매직 판넬도 해체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직 판넬이 다 해체가 된 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있던 자리, 주차장 지금 다 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장 다 철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아파트랑 연결하는 작업들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세대 내부 마감재도 다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아까 질문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 주차장 새로 생겨요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설명했었을 때 이렇게 세대 내부가 다 철거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십시오 하니까 배관은 어떻게 됩니까? 배관은 옛날 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나오더라고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뼈대만 남고 뼈대도 다 변경을 하면서 보강하고요. 뼈대만 남고 배관도 다 바뀝니다. 신도시 가면요. 녹물이죠. 녹물 엄청나게 나옵니다. 90년대 지어진 신도시 가면 녹물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 사진은 안 넣었는데 거기 설명회 갈 때는 꼭 녹물 사진 보여드립니다. 이런 물들을 지금 먹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벽돌이라든지 이런 조적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철거가 될 거고요. 철거하기 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잭서포트라고 가설 기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둥을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수직을 맞춰서.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십니까? 이건 보이십니까? 계단입니다. 계단실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계단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계단을 다 철거했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요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기 전에 철거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끼리 이렇게 이어줍니다. 보강을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의 철골 구조물을 이어서 기존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가 다 되고 난 후에 나중에 공사하기 전에 미리 모갑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미리 이렇게 시공을 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모델링 진행하는 사업장들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원모띵 하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애플의 그 CEO죠. 그분이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원모띵 하면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하나 더 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웃자고 주차장 생깁니까? 배관 어떻게 새거 됩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처음 들으시다 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저게 뭔 소리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이해하고요. 제가 잠깐 웃자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뭐 다 이해 못 하셨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리모델링 추진위에서 동의서 진구하고 계신데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떻게 보면 추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힘든 건데요. 동의서를 2번을 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번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75% 동의를 받기 위해서 75% 동의를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과하고요. 사업장들이 75% 동의 여기서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일단은 3분의 2 동의는 거두셔서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시라는 거죠. 75% 동의까지 아직까지 한 번의 동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66%, 75% 전에 내가 알아보니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건 영 아니더라 이러면 75% 동의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왜 동의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 재건축해야지, 아니면 리모델링 추진하는 놈들 미워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시면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일단 조합원으로 동의를 하셔야 조합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도 제시하실 수 있는 거고요. 조합원이 아니시면 의견 제시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총회에 참석도 못 하시고요. 오히려 자기가 조합원이 돼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렵게 시작한 리모델링 사업 조합 설립 꼭 3분의 2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시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2번째 동의서 낼지 말지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그때까지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동안 들어갔던 돈 누가 내냐? 조합원 여러분들 한 푼도 내실 일 없습니다. 아마 추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75% 동의를 못 받으면 착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사가 야 그동안 들어갔던 돈 내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돈을 분담금을 내는 시기는 2주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부담 없이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는 준공 후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을 단축시켜줬죠. 15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왜?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한 5년 걸립니다. 착공하기 전까지. 그러면 20년 때부터 하면 25년이 되는 거죠. 15년 때부터 하면 20년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된 경과 기간을 보니 5년 정도는 더 단축을 해줘야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법을 바꿔서 20년에서 15년으로 리모델링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 준 겁니다. 자, 기존의 리모델링은 내 돈 내서 내 집 고치는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리모델링이 증축이 아니었습니다. 리모델링 증축은 그 이후에 한 몇 년 후에 전용 면적 3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준 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법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리모델링을 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줬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수선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 해서 집 아까도 보셨지만 내 집 내가 고쳐가지고 뭔 경제적 이익이 있겠습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들여서 내 집 고쳤는데 얼마나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싶어서 증축이라는 카드를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자, 리모델링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평당 500만 원이라고 치면 평당 500만 원이라고 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5평이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 증축을 해서 5평이 늘어났다. 5천만 원이면 여기 평당 5천만 원이면 리모델 후에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5평만 늘어나도 자산 가치가 2억 5천이 늘어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증축을 하는 거는 한 평 늘리면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 하라고 정부에서 유인책을 만드는 겁니다. 저게. 재건축은 30년이고 리모델링은 15년입니다. 이게 뭔 감이 오십니까? 재건축하기 전에 중간에 리모델링 하라는 뜻입니다. 재건축이 너무 오래 걸리니 무조건 재건축 30년 됐다고 재건축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재건축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 중간에 리모델링 한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기존에 준공했던 리모델링 사업장은 다 1대1이었습니다. 내 집 내가 고치는 1대1 리모델링이었는데 이것도 세대를 처음에는 10%,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은 10세대까지 일반 분양, 그 이후에는 100세대를 15%, 15세대까지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일반 분양 세대수를 늘려준 겁니다.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충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리모델링 허가 동의 요건 80%에서 75%로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요때쯤 시점 가면 1% 동의 산장 받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80%에서 많은 사업장들이 좌절을 하니 좀 더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되라고 75%까지 허가 요건을, 동의 요건을 낮춰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정부에서 리모델링 해라! 라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정책은 리모델링을 하라고 정책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리모델링 장려 정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리모델링 추진을 하셨으면 이러한 정책적인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리모델링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많은 사업장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또한 입법미비,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리모델링 특별법으로 법을 또 만들게 되면 규제사항들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은 왜 쌍용건설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니까 제가 사례를,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료 목적이든 미용 목적이든 여러분 얼굴 성형수술을 하신다면 성형수술 하신다면 성형수술 한 번도 안 해본 의사한테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성형수술 잘하는 성형수술 1위 의사한테 성형수술 맡기시겠습니까? 주택 브랜드만 보고 선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례를 많이 곁들여서 몸에 체감되는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실무사항에 대해서 답하고 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거주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213동 입주민입니다. 오늘 쌍용건설 프리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컨텐츠도 좋고 또 프리젠테이션 하신 분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 강도를 어떻게 좀 강화할 것이냐. 지금 우리 아파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진도 한 4나 뭐 이렇게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일본 예로 보면 진도 7 정도 지진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파트도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내진 강도도 좀 높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축과 동일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축은 현재 내진 구조 약 7, 8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동일하게 그 정도 기준에 맞춰서 구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말씀하신 층간 소음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 층간 소음에 대한 어떤 그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일반 그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 환경적으로 바뀌는 것은 다 그렇다 치고 저희들이 살면서 지금 그 삶의 질을 들뜨리는 것이 층간 소음이 상당히 많은 그 양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좀 편안한 가운데서 좀 이렇게 휴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층간 소음에 약간 시달리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을 위한 어떤 원법 이건 따로 어떤 특허를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허라든지 공부는 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층간 소음이 조금 감소해지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최근 뉴스도 보시면 층간소음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 알고 실제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가장 큰 그런 삶에 있어서 아파트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층간소음일 겁니다.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일같이 위층에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많으실 거고요. 기존 아파트 저희가 이제 설명회 이렇게 다니면 층간소음 관련해서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여기 아파트들은 공동주택이면서 또 벽식 구조입니다. 아파트가 벽식 구조다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게 이 바닥 슬라브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벽을 통해서도 전달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느끼기 힘들다 치더라도 내 바로 위층이 아니라 위층 두 개 층 위에서 나오는 소음도 전달되기도 하고요.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벽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층간소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일단 기존 구조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더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모 사업장에서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리모델링 2주 기간에 잠깐 어디 가서 이제 살았는데 재건축된 아파트 가서 사셨는데 거기도 층간소음 장난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게 자재입니다. 자재. 층간소음 저희가 예전에 쓰던 것들이 사운드 제로라는 그런 층간소음 완충제 이런 것들을 썼는데요. 그런 것들을 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주민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재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특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층간소음 관련된 그 리모델링 특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 완벽하게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벽식 구조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층간소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보다는 현재 살고 계신 그러니까 20년 전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자재들, 층간소음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자재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층간소음이 분명히 전에 있던 데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중에서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갖다 일개층을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집이 조금 지금 일개층이 좀 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수직 건축이라든가 또 별도 옆에 그 수평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층이 일개층이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또 수직이나 그 수평이 했을 때 일정권이 안 되다고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그 수직 건축이나 수평 건축을 했을 때 이 아파트 동네 자체가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좀 햇빛이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래층이나 이렇게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은 중간에 이제 법규 잠깐 설명드릴 때 적용의 완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냐면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동간 간격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리모델링은 수평 증축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는 동간 간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완화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완화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간격이 넓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리모델링의 그 숙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그 아파트랑 그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신으로 바꿔서 아파트를 이제 새롭게 하고 또 중간에 조경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캄프라치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죠? 제가 일단 살고 있으니까 우리 또 체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깥 도로가 1층이 아니고 저희는 사실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흙으로 성도가 되어서 실제로 다른 아파트 한 2층, 1.5층 높이 이상의 공간이 1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 공간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 3층까지 있는 공간도 있고 지하 2층까지만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나 4-1차 바깥쪽 공간 5차, 4-2차의 용도수가 기억하는 지하 2층까지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약간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 공간조차도 지금 1층 공간, 외부 공간을 저희가 공원화합니다. 그럼 주차장이 한 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땅을 더 파서 현재 지하 2층인 부분을 지하 3층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1층 쪽에 주차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더 밑으로 파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필로티가 있는 공간도 있고 필로티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저희 추진리의 목적은 모든 아파트 동이 필로티로서 앞뒤 소통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교통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저의 일단 컨셉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필로티가 되게 되면 1층은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은 3층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세대가 필로티가 생겼을 때 동시에 1층씩 올라갈 거기 때문에 1층 쪽이 주차장이 생길 일이 없고 1층은 공원화 될 뿐이고 기존의 1, 2층 저층 주민들도 지금보다 한 층이 더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오해를 했는 건 뭐냐면 아까 질문 중에서 하나가 내가 지금 층수가 23층, 25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수평 정축이 아니고 수직 정축이라면은 저분도 대층에 사시는 가는데 그분도 대층에 살아요. 그래서 2층이 더 올라가면 지금 좀 더 그늘이 진짜 안 약하는 건 인정도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했던 2층 수익주택을 현재 국토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쌍용에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국토부가 금지를 시켰습니다. 1층만 수평, 그러니까 1층만 필로티를 올려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1층이고 옆집이 23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 아파트가 필로티가 준비했을 때 옆집이 24층이 되었을 때 저희 집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일조권하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봤을 때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31동 주민인데요. 저는 대형비치 재건축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한 게 이주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용건설이 리모델링으로서의 이제 1등이라는 걸 제가 오늘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 건설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에는 그 자금력도 저희들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명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허그하고
조인을 해서 뭐 이자도 약하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7천 몇백 세대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일 건설사로 시공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7,800세대에 대한 이주비, 그 다음에 사업비 이런 부분을 허브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인 경우에 두 가지 하신 경우는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쌍용건설의 그런 부분도 예비가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1등이라든가 또 다른 건설 업체와 이렇게 차별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업적인 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요즘 그러니까 최신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리모델링 설명회를 가면 불과 몇 년 전에 설명회를 가면 공사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질문이 이주비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주택 분들도 많으시고 조합원분들이 워낙 요즘 대출 규제가 많다 보니 이주비 관련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이제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언제 이주 가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주나 이주비 관련된 거, 사업비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적인 그런 영향이 큽니다. 정책적인 영향에 정책적인 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편법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메트로시티가 나중에 이주하는 시점에 가능할지 그건 또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공사 사업 제안을 받으실 때 이주비나 사업비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명기하라 라고 사업 제안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사가 이주를 완료해야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옆에서 이거는 이주는 조합 몫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주와 관련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했던 사업장 같은 경우도 조합은 여러분들이 워낙 다양한 각자만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대출이 20억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대출 1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이주시켜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조합하고 같이 고민해서 다 이주 보내드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현재의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메트로시티 이주 시점에 또 맞지 않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적절한 대처 수단을 찾아서 지금 뭐 최근에 아천 주공 5단지인가요? 거기 했던 그런 사례들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공사가 할 능력이 안 된다면 당연히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주를 시켜드려야 착공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시공사 입장에서 손 놓고 반감만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3동 703호선 입주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아파트에 지금 이걸 리모델링 하면서 일부 정축을 해가지고 그 정축 물량을 리모델링에 많이 충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별도 위치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좋습니까? 어느 동과 어느 동 사이에 어떻게 하고 또 어디에 그 지을 계획이다 그걸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별도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시공사 사전 설명이 아닌 시공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요건 조합의 정보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조합이 설립이 되었을 때 조합원들의 선택하에 그 설계 방향이 최종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시공사 입찰 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가 어떤 특정 별도 위치를 정하지는 않고 저희가 정한 그 토대 내에서
본인들만의 개선을 가미한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쌍용 쪽에서는 뭐 별도 위치에 대해서는 특히 언급할 뭐 권한도 없고 권한 모든 게 다 조합원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지 어느 별도 위치가 그리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비용을 다 100% 부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별도이라면 그 별도 위치가 일조권을 최소한으로 침해를 하고 조망권을 최소한으로 침해를 덜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논의를 해야지 그 방침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에 시공사가 그 위치에다가 예쁜 건물을 설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별도 위치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주지 부근에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다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합 이걸 동의서 받기 전에 그런 계획을 밝혀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싶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전축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합 설계될 때까지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조합을 일단 설립을 해야 지금 이 설명의 중요성은 저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만든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합 설립을 하고 난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위치를 조합에서 어떤 건설사에다 제안을 해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옆에 별도이 와서 싫다 이러면은 그거 찬성이 아까 70% 5%잖아요.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저 생각에는 그때 우리들 또 대한민국 할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니까 간수제가 결국 디렉티브를 또 만들어져가지고 저희들은 그거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처분인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이거 간수제는 저희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동의를 해갖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되기 전에 조합 설립부터 일단 하기 위한 그 선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고 난 뒤에 내 옆에 별도는 저도 131도 옆에 별도는 싫습니다. 그럼 75%에 찬성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조합 설립해가지고 주지원이나 건설사들은 어떤 대안 이 넓은 땅에다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 놓고 내 옆에 있는 놈은 별도 싫다면 안 하면 여기는 그게 어떤 설명이 될지 몰라갖고 조합을 설립을 하기 싫다. 이러면은 이 재산 가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형매치 엄청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옆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시고 우리 아파트 나는 이 아파트 가치도 올리고 싶고요. 또 이게는 너무 애를 지내게 넘어져서 넓은 땅이라서 큰 땅에서 크게 넣게 애를 키우고 싶거든요. 저희는 이제 대학생이지만 밑에 또 손자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고 싶거든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조합 설립이 사실 뭐 답변하신 분한테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니거든요. 예. 곧 아마 그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조합이 잘 열릴 것 같습니다. 우선이니까. 충분히 그쪽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역효과가 조합 설립이 늦어질 거라는 얘기. 왜냐하면 바로 내 동역해서 뭐 별동 저축이 된다 하면은 그 때문에 소유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동의율이 많이 안 오르고 그러질 것이고 그러려면 규제가 그 사이에 많이 생기고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뭐 충분히 근데 여기서 주장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주장할 단계는 아니고 조합 설립 후에 쭉 저기 단계별로 거치는 동안에 나중에 이제 그가 되기로 하면 또 70%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립해 가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저 프레젠테이션 아주 인상적인 걸 많이 느꼈습니다. 모델링에서 새로운 시각도 생기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참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저기 지금 저 국내 탑5의 건설사하고 별도로 이 쌍용이 지금 리모델링 실적 1위 기업체라고 하셔서 좀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그 탑5의 그 시공사들은 그 하이엔드라고 하는 브랜드 별도로 아직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쌍용도 지금 이제 블랙킹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쓴다고 하셨는데 혹시 별도의 하이엔드에 대한 브랜드를 창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혹시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그걸 전도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은 전국 규모로 봤을 때 단일 규모로는 최대의 아파트가 좀 메트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여기 보면은 저 강한대구가 가까이 있고 이대 뭐 케이블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많이 있는 게 트렌도 이쪽은 최초 트렌 이런 여러 입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쌍용건설의 미래 비전과 이미지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이 단일 최대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홍보 면에서라든가 회사 이미지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서 높은 가치를 실현한 아파트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제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이제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주택 브랜드는 더 플래티넘이고요. 제가 그 하이엔드 브랜드를 뭐 새로 론치하는 것까지는 제 권한 바뀌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메트로시티에 저희가 입찰을 계획을 한다 이러면 그거는 뭐 단순하게 시공만을 잘하는 건설사로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을 고려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저희 회사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회사의 총 역량을 기울여가지고 아까 저희 회사 소개하는 자료에 해외 건축물, 해외 고급 건축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메트로시티에서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그런 역량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 그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뭐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다 보니 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으신데요. 저희 회사가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매출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해외 쪽이 40%고요. 그리고 나머지 60%가 국내 건축입니다. 국내 건축 중에서 건축, 주택, 토목, 플래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골고루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주택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리모델링은 또 공동주택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분야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서 주택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하고 메트로시티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준비해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느끼시는 그 메트로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진행 상황에서 뭐 솔직히 처음 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 뉴스로 제가 접했습니다. 뉴스로 접했을 때 어우 이렇게 큰 데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처음에 뉴스로 봤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진이 분들 요 앞에서 진행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이 정도로 주진이 의원분들이 열성적으로 하시면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사실 입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서를 안 내신 분들은 여기 설명에 좀 더 들어보시고 이제 동의서 내시면 될 거고요. 동의서 내신 분들은 주변에 동의서 안 내신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리모델링 빨리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별동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줄 수 있는 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되셔야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총회도 참석하시고 필요하면 대의원이 되시든지 하셔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면서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가게끔 유도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추진위원분들의 의지와 그리고 이 아파트만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었을 때 반드시 성공할 사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